네, 방금 소개받은 하나은행 배정식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 자산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목차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상속과 관련된 분쟁들 말씀 나눴지만 특히 이제 유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에 나온 이제 신탁 판결과 관련된 의미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노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상담했던 어르신인데요. 92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사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 중에 3분 중에 2분이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셨죠.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자녀분에게는 어느 정도 본인이 조금 지원을 했다 생각해서 본인 노후에 대한 재산 관리를 하고 남는 돈은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좀 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고령자의 어르신께서는 본인과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마 무난하게 상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100세 시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한 10여 년 정도 상속 관련된, 특히 이제 신탁과 관련된 상속 설계를 하면서 계약하셨던 분들의 비율을 봤더니 10년 동안 60% 정도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세월이 흐르면서 80대, 90대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1월에부터 지금까지 했던 연령별 비율을 봤더니요, 90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기 이제 90대 어르신이 오셨지만요, 90대 어르신이 28%, 그 다음에 80대가 45%,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3세대 생애 설계 이벤트를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관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생각했던 것은 부모, 그래서 100세 시대의 어르신들의 치매, 노후 관리, 성년 후견, 상속, 유산 정리 이런 업무를 생각하고 그분들만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산 관리는 아까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많아졌지만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하신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의 자녀들, 이 자녀분들을 통해서 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신 거고요. 결국에 고령자분들의 상속 설계나 이런 유언장이나 신탁 계약이 는다는 것은 자녀들 모두가 상속을 받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문제는 은퇴 이후 뭐 서드 에이지를 대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이제 상속과 치매, 뭐 증여, 연금 이렇게 이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3세대 생애 설계 이벤트의 이 그림을 보면 부모의 문제가 결국 형제들의 문제, 자녀들의 공통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각종 부동산 정책이나 세법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이벤트가 되면서 증여와 나의 노후 문제가 한꺼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패밀리의 문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이제 내 뜻대로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우리 알다시피 유언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 제도도 요즘에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믿고 맡기는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탁이라는 제도에 맡겨서 관리하고 운용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는 플랜. 그래서 이제 유언장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언장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유언장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대로 공증이든 자필이든 5가지 방식이 있는 반면에 신탁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와 위탁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탁자가 되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요, 상속 설계를 할 때 우리 고령자 어르신분들 입장에서 상속 설계를 할 때, 자, 내가 사망하면 우리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이제 자녀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언장에서는 이런 상속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연속 유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탁에서는 이 고령 사회에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감안할 수가 있고요.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을 받을 분들에게 유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라는 것은 내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주겠다, 자녀에게 주겠다, 손자에게 주겠다 하는 양자 간의 관계인 반면에 그 신탁에서는 상속을 해주되 배우자를 위한 재산 관리, 내 노후를 위한 재산 관리, 그리고 내가 사망하더라도 어린 자녀, 그리고 손주를 위한 재산 관리 기능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으로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큰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주는 반찬이 좀 까칠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증을 따로 하셔야 돼요.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유언장을 쓰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신탁에 대해서는 그냥 변경 계약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속 설계나 집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언장과 신탁의 큰 차이점은 집행 절차에 있어서 번잡함과 편리함 이런 걸로 좀 나뉩니다. 금융기관에요, 아주 부모님이 잘 거래하던 금융회사에 제가 이제 상속 집행인이 돼서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러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기관에서는 그 상속 집행인에게 유언 공증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는 그 유언장, 공증받은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마지막에 작성된 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만 금융회사에서는 그 제시된 유언장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인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만약에 이 유언장이 제대로 된 마지막 유언장이라면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오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번잡함과 절차의 문제점들을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면서 사후수익자를 정하기만 하면 사후수익자가 바로 와서 계약된 내용대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탁은 수탁자에게 맡기고 나서 공증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증인이 필요 없는 굉장히 간단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탁이라는 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 신탁,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의 이제 투자 신탁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의 재단 혹은 법인을 설정해서 원하는 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신탁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수탁자에게 넘기고요. 내 재산을 관리 혹은 운영 그리고 부동산 전업신탁사처럼 개발하라.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의 기원은 아무래도 영미제도인데요.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나가는 성인 남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친구나 교회에 맡겨놓고 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살아 돌아오면 내 재산을 되돌려 받고
만약에 사망하면 내 아들이 성년자가 되면 재산을 주어라 라는 제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남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꽃을 피우고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신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유명 인사들도 이제 간혹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망한 뒤에 딸 어린 리사 프레슬리를 위해서 25살까지 재산 관리를 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면 자,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로 갔나? 계약에 의해서 신탁으로 바로 사후수익자에게 집행됐던 그런 절차들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노후 상속과 자산 관리를 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법적 분쟁 중에 하나가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신탁을 했을 때는 과연 유류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작년 1월에 신탁을 했더니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가 80대 중반의 어머님이 아들 본인의 사망 때까지 다 케어를 해줬던 따님에게 신탁을 통해서 다 상속을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신탁 계약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신탁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다 따님에게 귀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 상속에서 제외된 아드님 그 대습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주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사망 1년 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죠. 이게 이제 2심 때는 이 정정될 거다,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나온 2심에서는 사실 판단, 그 실제 법리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신탁 재산 자체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재의 판결이 확정이 된 거고요. 원고는 상고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이 된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 뒤에 2심까지 나온 판결을 보고 아까 그 저희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결국 자녀분들이 결국 유류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쟁을 줄이기 위한 상속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초반에 이제 이분들이 상속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형제 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길이 열렸고요.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마지막까지 돌보던 그런 자녀에게 조금 더 생각하고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열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는 플랜들 중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배려하는 플랜입니다. 실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배우자가 대개는 절세 플랜 때문에 2차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들에게 먼저 주는 것을 저희가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외된 배우자는 언제 사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라는 이슈 때문에 배우자의 노후가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본인이 연속적인 상속 설계, 수익자 연속 신탁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신탁을 하고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하든지 또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하라. 이런 플랜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제상의 이슈가 한 10여 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탁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점차 이런 플랜들도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적인 부분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제 화면에 신탁 재산이 있고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은행을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금융거래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요. 꼭 후견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급청구 대리인, 배우자나 자녀, 뭐 딸이나 아들을 선정해서 내가 금융기관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여 내가 병원비, 간병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들이 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플랜을 같이 함께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치매 초기가 오셨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어르신들이 은행에 오셔서 혹은 금융회사에 오셔서 인출을 하실 때 비밀번호가, 굉장히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입니다만, 비밀번호가 이 오류가 나서 이 돈 자체가 잠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긴 예금이 현재 120조 엔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국 우리 경제에도 흘러야 되고, 본인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지급청구 대리인이라든지 후견 제도를 잘 활용해서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부부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뭐 대학으로, 원하시는 대학으로 기부도 해드렸던 플랜인데요. 혼자 남는 치매 초기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팔았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던 중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요양 원장님에게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해서 자금 관리까지, 그 다음에 나의 장례까지 치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해드렸죠. 가서 봤더니 이분 주위에 지인 혹은 조카 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 잘 케어해 주겠다라고 해주면서 돈을 이렇게 빌려갑니다. 그리고 그 돈 몇 천만 원에 대해서 갚지를 않는 겁니다. 원장님도 옆에서 보시기에 불안하고, 이분도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돈을 인출해 가면 내 노후가 불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신탁을 하고요. 이 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생활비, 그다음에 요양비, 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비들을 지급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각각 지급을 하고, 결국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남는 재산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대학에 기부를 해서 이분의 이름을 딴 저희가 이제 강의실을 만들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뭐 유류분이라는 문제가 상속인 입장에서 전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결국 그 노노상속이 이제 우리도 주류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또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어떤 상속 플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한다면 의미 있는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에 대한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후견 제도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롯데그룹의 이제 신격고 회장님 때문에 우리가 후견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후견 제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케이스에서도 보시면은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이제 8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서울에 있는, 지방에 살고 계시면서 서울에 있는 건물을, 작은 건물을 조카분에게 맡기고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아무런 뜻을 남기지 않고 사망을 하신다면 본인의 상속인은 형제자매와 형제자매 중에 사망한 조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벌써 이제 10명이 훌쩍 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될 거고요. 상속인들 중에, 조카들 중에 그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 같이 모여서 이분의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잘 의미 있게 쓰자,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자산이 의미 있게 쓰여지려면 어떤 후견 제도와 신탁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 해서 저희가 관리 신탁과 후견인, 임의 후견인 제도를 같이 활용을 해서 재산 관리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본인의 이제 모교로 기부를 해드렸던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여기서 후견 제도를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견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이미 문제가
치매로 발전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분의 후견인을 지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 법정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종류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결국 이제 인지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임의 후견은 내가 인지 능력이 문제가 없을 때, 지금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혹여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서 임의 후견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이 후견인이 나를 위해서 노후를 케어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정 후견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일본이나 뭐 다른 이제 선진 국가들을 보면 임의 후견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우리 노후를 스스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젊은 세대로 가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로. 자, 은퇴를 한 5, 6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인 가구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제 바쁜 직장 생활과 일상 때문에 결혼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분이 여성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여기에 제가 예를 들은 분도 60세 여성분이십니다. 자녀가 없죠. 지금 현재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자 살다 보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노후는 과연 괜찮을지, 또 내가 집과 일정한 퇴직금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신탁이라는 제도가 쉽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나를 위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액티브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재단을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건강할 때에는 금전이나 부동산을 액티브하게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투자 형태로 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급청구 대리인을 지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가 혹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처리를 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상속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조카, 뭐 조카에게 50% 주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기관에 기부를 하겠다, 이런 것도 트러스트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이제 신탁과 그다음에 이런 툴을 통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퇴직 전후층에 요즘에 은퇴 설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과 그다음에 노후를 대비해서는 반드시 이제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높여 가야 되고, 그래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퇴직금과 생활비 이런 부분을 트러스트하고 한 번 더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3억, 4억, 5억 이런 이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IRP 형태든 어떤 형태든 이제 내가 연금을 받아가는 거죠.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자금은 이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프로텍션이 없는 그런 이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린 이제 트러스트라는 계정으로 집어넣어서 별도의 자금도 트러스트에 있으면서 생활비 지급 형태로 빼쓰고, 그다음에 노후 케어를 위해서 퇴직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내가 주택이나 뭐 다른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더 이 트러스트에서 넣어놓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결합 프로그램들을 향후에는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은 실현이 된 건 아니지만요,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우리 노후를 혹은 유사의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담당 그 거래처 이제 영업점 지점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옵니다. 거래하는 이제 그 기업에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이제 직원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퇴직금이 나가는데 특히 이제 여성이 사망하셨을 때 퇴직금은 누구에게 나가느냐? 결국 이제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가겠죠.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퇴직금이 지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이제 사망한 뭐 남자 혹은 뭐 여성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이 퇴직금은 손주들을 위해서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퇴직금이 당연히 나오면 남은 배우자가 자녀들을 위해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이 퇴직금을 신탁으로 연결하고 안전하게 노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랜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가끔 이제 주변에 남자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퇴직금 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결국 받게 되는데 사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당연히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제가 반대로 한 10명의 여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당신 퇴직금 갑자기 사망하면 남편의 재혼자금으로 쓰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20명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뭔가 안전한 어떤 플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또 그 혼자 남은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시부모님들과의 또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젊은 층들이 본인의 퇴직금, 은퇴 관리, 나이를 들면서 노후 관리, 그다음에 상속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라이프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 통계 자료를 보면 뭐 2019년도에 기대 연령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70년도에는 남자 같은 경우 60도 안 돼서 사망했지만 지금은 이제 80세가 늘어났고요. 진짜 100세 시대를 앞서 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요 3세대지만 지금 4세대에 대한 생애 설계를 좀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 부모, 그 다음에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3세대가 현재의 우리의 어떤 주력 모습이라면 우리보다 고령화가 15년, 20년 앞서 있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미 4세대의 모습으로 변해서 지금 자산 관리와 상속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2025년 앞으로 4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더 이제 진전이 되면 뭐 증손주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전체의 문제에 대한 접근,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정식 센터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노후 자산 관리, 행복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할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데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소액이라 함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초기에는 100억, 200억, 뭐 몇십억 이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 상속세 걱정하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은 금전 10,000원 이상, 금융기관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10,000원 이상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적립식으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상가 한 채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탁해서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1월 들어서는 이제 이런 신탁에 대한
인식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아파트에 대한 한채와 금전 일부에 대한 상속 설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마도 좀 젊은 층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노후 자산 전략이 명확히 서지 않는 20대라면 신탁 고민이 조금 이른 걸까요? 20, 30대를 위한 신탁 활용법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신탁을 했던 분들 중에 30대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비율은 높지 않지만, 자, 근데 이제 20, 30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상속하라 이런 것은 참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이 해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유류분 문제 때문에 상속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자녀가 1인이다 보면 해외처럼 미국이나 뭐 호주, 영국처럼 이혼, 재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까 1인 가구처럼 나만의 자산 관리 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용하다가 혹여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뭐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홍길동 트러스트, 홍길순 트러스트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홍길동, 홍길순 트러스트를 같이 만들거든요. 이제 이혼이 늘다 보니까 결국 재산이 섞이고 결혼 전에 있던 재산에 대한 기여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혼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MZ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명쾌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신탁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배정식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강의해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주시고 열정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비콘서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머니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경바이오 인사이트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최신 투자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온라인 매칭과 함께 매거진로 매달 발행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뉴스만 제공합니다.